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 중에도 공부랑 성적에 지장 없는 애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면서도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조금은 특별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부모 통제 단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 나이에는 가급적 앞장서서 통제하시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부모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실수 절대 해서는 안 될 뭐가 있을까요? 게임을 부모님은 아이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할까봐를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래도 나는 죽어도 해야겠다. 강한 대립이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럴 때 현명하게 둘 다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아이가 게임 시간을 잘 조절하면 게임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겠다 싶으신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 시간을 효과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게임 참지 말고 참전하세요 라는 책의 저자이신 최종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아이들 상담하고 있는 최종호입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 중에도 공부랑 성적에 지장 없는 애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면서도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조금은 특별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게임을 하고 게임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도대체 게임에 왜 빠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아이들의 뇌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정을 느끼는 변연계라는 부위랑 느껴지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전두엽이라는 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연계는 10대 중반이면 다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껴지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전두엽은 20대 중반에나 돼서야 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10대 초반부터 아이들이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들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게 게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주변에 게임을 적당히 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게임할 때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도 꾹 참고 잘 추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아이들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을 게임 조절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몰입 모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몰입 모델이 친구예요. 그렇죠. 보통은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게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나는 좀 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나 애들보다 게임 더 적게 하니까 이제부터 많이 시켜줘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판단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속의 스트리머나 유튜버들도 종종 게임 과몰입 모델 역할을 합니다. 장기간 게임을 해서 편집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비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또 비속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게임 과몰입 모델들 사이에서 아이가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게임 좀 그만해라라고 잔소리를 해도 시간을 타이트하게 조정해도 게임 행동을 아이들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겁니다. 근원적인 이유가 좀 있는 거네요. 소장님께서 평소에 게임 때문에 미칠 것 같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도 상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남자애들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남자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남자아이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자아이들도 게임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남자아이들은 싸우는 거 아니면 경쟁하는 그런 게임들을 주로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디스코드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를 활용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게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게임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제일 어렸던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메신저를 활용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로블록스를 한다든지 그러는 아이였고요. 자기 친구들은 5살 때부터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런 경우는 보통 형이 게임을 하거나 아빠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경우에 그렇게 학교 가기 전부터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이가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을 해가고 있을 때 그럴 때를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순간은 아이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면서
밤에 늦게 자고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지각하거나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에 학생이 네.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이가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막 게임을 몰입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교에 가기 힘들 정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성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에는 마음을 나눈 친구가 없어서 온라인 공간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랑 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눈다던가 아니면 현실에서는 성적도 낮고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아이가 게임 속의 캐릭터만큼은 레벨이 누구보다 높아서 그 안에서 자기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면서 유능감을 느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뭐예요? 우리 아이 게임 시간이 평균인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평균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게 네.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불안해 하시고요. 평균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게임 문제가 심하다 아니다를 게임 시간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평균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을 과도하게 하더라도 성적을 상위권으로 네. 유지하거나 친구 관계가 문제없는 아이들이 있고요. 게임을 적게 하지만 하루 종일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상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마른 비만이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맞아요. 있고 과체중이어도 근육량이 많아서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딱 그거예요.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숫자로서의 체중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모여서 그 체중을 나타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듯이 게임 시간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게임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또 게임 속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게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게임이 과하다, 그러니까 중독 상태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중독이라는 게 사실 질환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중독을 공식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나 산업계, 학회가 아직도 이걸 공식적으로 진단할지 말지를 두고 계속 논의 중에 있거든요. 게임 중독이다 아니다를 확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게임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주로 확인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한 게임 이용 종합 척도라는 걸 활용해요. 그 검사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게임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총 3가지 영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어로서의 경험이에요. 게임을 규칙을 잘 지키면서 플레이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자기가 게임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게임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얼마나 인지하고 게임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게임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줘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라든지 유능감, 성취감 그리고 자율성 이런 욕구들 중에서 어떤 욕구를 해결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마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이렇게 간단한 답을 많이들 원하실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그 2가지 중에 어떠한 답을 듣더라도 집에서 취할 조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요. 가정에서 이건 큰 문제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센터에 보낸다든지 병원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대응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가정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됩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혼란스럽고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데 게임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집에서 너무나도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대처하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이 게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아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부모 통제 단계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 나이에는 가급적 앞장서서 통제하시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곁에서 나란히 걸어가 달라고 조언을 드려요. 스마트폰을 가급적 늦게 손에 쥐면 쥘수록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여가 활동들을 몸소 보여주거나 아니면 같이 하자고 주도할 수도 있겠죠. 모바일 펜스나 패밀리 링크 같은 시간 통제 프로그램을 쓰면서도 바람직한 행동들을 몸소 보여주시면 좋아요.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가 스마트폰을 많이
많이 하는 모습에 노출된 아이일수록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일찍 접하고 또 게임을 하더라도 잘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만 좀 덜 보여줘도 아이의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게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네.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게임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아까 아이들 주변에 게임 과몰입 모델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임 조절 모델이 부모가 직접 되어주는 거죠. 동료 플레이어가 돼서 아이랑 같이 즐겁게 게임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직접 보여주면서도 옳은 게 무언지를 설명해주는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게임 조절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즐겁게 같이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게임 방식은 상대 팀이 되어서 서로 겨루는 게임보다는 한 팀이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같이 이뤄나가는 방식의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졌어도 서로 위로하게 되고 이겼어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즐겁게 게임하면서도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부모의 주도로 게임을 끄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교육자로서의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부모도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의연하게 그런 상황을 넘어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져서 화가 나서 막 책상을 치거나 발길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거나 게임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방금 전에 우리 게임할 때 너가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해서 아빠가 굉장히 놀라서 당황했어. 이런 질문이 아이가 자기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행동 말고 우리 다른 방식의 행동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대안적인 행동에 대해서 같이 탐구해 볼 수도 있어요. 비속어도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게임 세계 밖에서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게임 끝난 후에 아이한테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는 상황을 공유했던 사람이 해준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 수용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는 플레이어와 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아이의 아버님께 게임을 얼마나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아이랑 주말에는 10시간 정도 하신대요. 이거 게임 과몰입 모델입니다. 그리고 게임하다가 아이를 약 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야, 너는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아빠보다도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게임을 같이 하실 때 반드시 본보기가 되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같이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 두 분 다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네. 집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라는 전문가가 있죠. 아이한테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아이도 게임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부모가 따로 게임 영상을 본다든지 미리 게임을 연습해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해도 내 취미생활의 일부분을 게임하는데 좀 써야 아이와 같이 게임도 하면서 맥락 속에서 교육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시간 통제 프로그램 효과 없고요. 그렇죠. 다 뚫죠. 네, 맞아요. 잔소리도 다 튕겨내고요. 부모랑 같이 게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게임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그 게임 세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게임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대처 방법은 게임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마 거의 유일하게 집에서 게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고 계실 텐데 부모가 이렇게 게임을 통제하는 방식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이가 통제에 따르지 않게 됐을 때 부모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집니다. 보통 잔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뺏거나 이런 방식을 쓰실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와 너무 다른 결과들을 아이들이 보여줘요. 막 울고불고 소리치거나 네. 싸워가면서까지 핸드폰을 그렇죠.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사춘기가 어려운 이유가 부모가 생각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이 예상되는 결과와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좀 돌아가야 됩니다. 게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물어보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학교에 올라왔는데 학교에서 마음 맞는 친구가 없어서 계속 혼자 생활을 하다가 집에 오면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네. 종종
있어요. 멀리서 지켜보면 아이가 늦게까지 그냥 게임이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이 아이는 게임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은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게임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교적 쉽게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한없이 들어주지 말고 중간에 질문을 하시면 대화의 주도권을 부모님들이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게임할 때마다 매번 헤드셋 끼고 아이들이랑 얘기하던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 안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게임 세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질문이 아이들 내면에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게임을 천천히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부모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돼? 네. 게임을 원 없이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예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 질릴 때까지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게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게임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저렇게 하루 종일 게임 생각만 하고 계속 게임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질릴 때까지 게임하도록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의 예상과 다르게 아이들은 게임을 쉽게 질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질려서 그만두더라도 2, 3일 뒤가 되면 다시 태어난 아이처럼 다시 게임을 시켜달라고 졸라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갑자기 또 불안해지거든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다시 게임 시간을 통제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전에 통제받았던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번 원 없이 게임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시 시간을 통제해도 아이들은 거기에 잘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규칙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와의 약속도 잘 지키고 또 게임을 시켜달라고 많이 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끔씩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게임 시간을 항상 어기거나 부모와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게임 시간을 함부로 풀어주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할까봐를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은 그래도 나는 죽어도 해야겠다. 강한 대립이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인 네. 거잖아요. 그럴 때 현명하게 둘 다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이가 게임 시간을 잘 조절하면 게임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겠다 싶으신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 시간을 효과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언을 드릴 때 강조하는 원칙은 규칙은 복잡할수록 효과적이다. 보통 가정에서 딱 떨어지는 시간으로 게임 시간을 정하십니다. 1시간, 2시간. 네. 근데 아이들은 그 시간을 지키기 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게임마다 플레이 타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브로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한 판에 한 2에서 4분 정도 걸리고요. 로블록스 안에 수천만 개의 게임이 있기 때문에 게임마다 플레이 타임이 다 다릅니다. 발로란트는 20분에서 40분까지도 걸리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부모가 게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아이한테 시간 다 됐으니까 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요번 판만 끝내고 끌게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다 플레이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정시가 되었어도 아직 플레이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딱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가 합의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판수를 약속하시면 좋아요. 브롤스타즈를 예를 들면 넉넉 잡아 한 판에 5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1시간만 게임하기를 원하시면 이제 12판 정도 하는 걸로 약속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본 게임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가 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 상점에 가서 요즘에 어떤 스킨이 나왔는지 패스는 어떤 게 있는지 퀘스트를 합니다. 이건 또 본 게임이 아니에요. 퀘스트를 하면 경험치도 받고 게임 머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경험치가 쌓이면 아이들이 캐릭터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어렵네요. 네,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너 12판 다 했지 이제 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직 절반도 못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추가 활동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딱 12판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추가 활동을 고려해서 판수를 계획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한 게임만 하지 않거든요. 이 게임 했다 저 게임 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전에 미리 아이와 부모가 오늘 어떤 게임을 할지 그리고 각각 몇 판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비교적 규칙을 잘 지켜요. 그런데 아이들이 규칙을 어기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겠죠. 언제냐 하면 마지막 판에서 졌을 때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할 때는 빠질 수 없어. 맞아요. 이때는 아이들이 게임을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너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더한 시간만큼 다음날 하게 될 판수에서 빌려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빌려올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제한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게임을 매일매일 빌려와서 하게 됐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보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실 수 있어요. 가정에서 보통 아이들 게임 시간 부모가 다 조절시켜줍니다. 10분 전부터 알려줘요. 10분 네. 남았다. 그리고 게임 시간 됐을 때는 다 됐다고도 알려주고요. 시간이 넘어가면 몇 분 넘어갔는지도 알려줘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조절력이 생기겠어요. 아이랑 같이 오늘 하게 될 게임의 판수를 미리 정하고 그리고 오늘 게임 시간을 다소 넘겨도 내일 거에서 빌려올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다음 행동을 할 때 나 약속 꼭 지켜야지 하는 동기가 돼서 더 의욕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돼요. 게임을 하게 놔두면 그대로 영영 게임을 계속할까 봐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가 있어요. 초중 고교 학생들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조사거든요. 네. 그 조사에서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리고 2시간 이상 게임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의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으로 갈수록 게임 사용 시간이랑 빈도가 늘어나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한 20-30%의 학생만이 거의 매일 2시간 이상 게임한다고 응답을 해요. 아이들이 평생 이렇게 게임만 하고 살까봐 많이들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시간 지나면요. 천천히 게임이랑 멀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모의 불안 그리고 걱정이 과도한 통제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게임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이들은 이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관심사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달라져요. 그리고 뇌도 발달해서 자기의 감정을 비교적 잘 조절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물러나서 아이의 게임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의 게임 시간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을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아이의 게임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아이의 뇌발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행동의 변화나 아니면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쌓여야 하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써보셔도 쉽게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이 도대체 게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질문해 보시고요. 아이랑 같이 게임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보시면 조금씩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내면에 누적이 되면서 게임과 멀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